대통령이 안 계시는데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만 해서는 안 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후속 행동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7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어려운 경남을 위해서 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정과 함께 공소심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주신 재판부께 함께 감사드립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넥타이를 맨 양복 차림으로 구치소를 나온 김경수 경남지사. 취재진들이 이어지는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보석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답을 던졌습니다. 알 수가 없죠. 1억은 현금 보석금 혹시 어떻게 마련하신 건지? 가족들한테 저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심을 통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홍 차장, 그러니까 지금 뒤집힌 진실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군요. 예, 그렇습니다. 77일 만에 이제 그 보석으로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네. 창원에 있는 그 도지사 근무지죠. 거기에만 이제 거주를 하도록 하는 이런 제한 그 규정에 의해서 이제 보석 석방이 됐는데요. 본인도 보석 허가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이런 큰 어떤 중대형 어떤 그 비리 의혹 사건에서 1심에서 또 실형이 선고된, 그래서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다시 보석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예상하기 힘든 어떤 판결일 수도 있고요. 더구나 그 당사자가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대통령까지 어쩌면 이 사건의 어떤 문제가 불티가 튈 수도 있는 이런 사안에서 이 측근이 석방됐다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단 살짝 목이 맨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까 그 꿈에도 보석은 상상하지 못했다. 글쎄요, 저는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글쎄요, 복잡한 심경일 것 같아요. 억울한 김경수 지사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한 면도 있을 테고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었던 게, 그리고 지지자들이나 가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도 있을 거고, 그래서 복잡한 심경일 것 같은데요. 근데 보석 허가가 됐다는 게 지금 무죄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1심에서 그렇게 유죄 나왔던 부분이나 아니면 1심에서 법리상 어떤 구멍이 있었던 그런 부분을 촘촘하게 메워서 이제 재판에서 그 법리 다툼을 해서 그 무죄를 좀 증명해내는데 힘을 쏟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지자들이 경남도지사에게 이 분홍 장미꽃을 전달하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어요. 서울구치소입니다. 의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경남이나 있는 분들이 올라왔을 가능성, 장미꽃 지금 보이고 있죠? 잡고 있는데 아마 예상을 못하진 않았을 겁니다. 홍준표 전 지사 예를 들었을 때 1심에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구속이 어쩌면 예외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때 다툼의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아마 김경수 지사도 어느 정도 기대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지금 계속 이게 논란이 되긴 하지만 이거를 보석을 한다 해가지고 뭐가 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보석으로 나갈 수 있었던 데 결정적인 부분은 법원에서도 아마 경남 도정에 좀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만히 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거 말고는 딱히 다른 이유는 없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결국 법의 원칙대로면 이게 그냥 필요적 보석이니까 예외 사유가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무조건 보석을 해줘야 된다라고 법에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럼 보석돼서 나가면 도정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할 수는 있죠. 그래요? 보시면. 그런데 어쨌든 그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에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도정 공백이라는 점을 재판부에서 고려 안 했을 수는 없는 거고. 일단 보시면 주거지를 창원으로 제한하게 돼서 창원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창원은 어디죠? 경남도청의 도지사 도청 소재지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르게 가택구금처럼 주거지를 자택 여기만 한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드나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경남도지사 관사에만 있어가 아니라 창원 내에서는 아무데도 갈 수 있답니다. 그럼 뭐죠? 도청 출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일부터 당장
도정의 직무에 충실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아마 그런 점들을 고려를 했다고 저도 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지금 드루킹 관련 일당들은 지금 다 구속이 돼 있는데 김경수 지사만 풀어주면 보석으로 물론 나온 거지만 특혜 논란이 또 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예, 특검에서 보석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때 바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부속을 허가하면 그것은 대통령 측근에 대한 특혜다 혹은 또 도지사라는 그런 직위를 가진 사람에 대한 특혜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드루킹의 공범으로 1심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 말은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이자 살아있는 권력이 이제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이런 결정이다. 사법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분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을 인선할 때 소위 말해서 코드 인사, 진보 성향, 자기 편 그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재판부를 구성했지 않느냐 그런 거에 따르는 사법부의 판단을 이제는 불신한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도지사가 특혜이다 그 논리는 좀 동의할 수가 없는 게요.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조금 더 논리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거의 없다는 이유가 처음부터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이었고 핸드폰 등등을 자진해서 다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현저히 적은 것이고 그리고 이 도정을 수행하는 거는 보석 허가의 어떤 결과적으로 나온 결과이지 도정을 수행하라고 도지사니까 도정을 수행하라고 보석 허가를 해준 건 아니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김경수 지사의 보석 결정에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여권에서는 물론 환영의 뜻을 보냈고요. 야권에서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지금 주장까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도지사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도정을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구나 이제 지금 제2의 드루킹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윗선의 어떤 개입 의혹까지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야당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한국당에서요 또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론이 재점화돼서 눈길을 또 끌고 있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안 계시는데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만 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후속 행동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올해 들어서 한국당 그리고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또는 사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제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크게 보면 3가지 정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서 이것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으로 징역 25년형을 받았고요. 그리고 특활비 상납으로 징역 6년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대법원에서 지금 재판이 계류 중입니다. 일부는 확정이 됐고요. 일부는 지금 계류 중인 이 상황인데 이런 확정이 되고 계류 중인 이런 상황에서 이게 몇 가지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유영하 변호사와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있는 일부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법리적인 해석을 내리면서 석방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것을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좀 약간 이건 해석의 좀 차원입니다만 황 대표는 이제 전당대회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할 때 의자를 넣어주느냐 마느냐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비를 휩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문제에서 본인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김태희 변호사님, 이게 법적으로는 어때요? 법적으로는 구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근데 이 3가지 혐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금 구속기간이 만료가 된 거잖아요. 다른 것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기결수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구속기간 만료는 나오고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지금 석방이?
형집행정지가 해주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 구속기가 만료돼서 자동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네. 왜냐하면 지금 저 공천개입 문제가 확정이 돼서 기결수 형태 신분으로 오늘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거는 형집행정지 유영하 변호사. 네. 기결수가 됐기 때문이라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이 확정됐다는 네. 얘기예요. 형이 확정돼서. 그러니까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구속기간 만료되면 불구속 상태가 되는 네.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아하. 그렇지만 지금 그래서 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대법원에 있는 6개월 구속기간에 만료가 된 건데 네. 어제자로. 그런데 이미 다른 것들 그러니까 공천개입 문제는 형이 다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 그 확정된 형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구금 상태가 그렇기 네. 때문에 다른 것이 다 확정이 됐을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 사면 또는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한 대로 몸이 아프기 때문에 형집행정지 두 가지 가능성이죠. 석방될 수 있는 거. 네. 근데 지금 사실 이 주장을 한 사람이 황교안 대표인데 이 법무부 장관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 법적인 부분을 모를 리 없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석방을 주장하고 이런다는 거는 뭔가 다른 법적인 논리 말고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법적인 논리는 나올 수 있어요. 법적인 논리는. 그러니까 다른 게 확정이 되면 완전히 대통령이 사면을 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 형 집행 정지라는 유영하 변호사 주장한 거는 몸이 아프니까 네. 기결수 신분이지만 임시로 좀 나오게 해달라 치료하고 네. 다시 들어갈게 아하.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나올 수 있는 건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법원에 허가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한 얘기가 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정치적인 의미들 네.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은 좀 머리가 아픈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부분? 왜냐하면 사실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미묘한 문제고 좀 예민한 문제인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든 자유한국당에 배출한 대통령이고 여성의 몸으로 좀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기 때문에 사면을 주장하는 것 또는 사면이 아니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형 집행정지를 통해서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주세요라고 주장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게 내년 총선과 연동돼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나와서 내곡동에서 병원을 다닌다든지 또는 뭐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든지 네. 아니면 완전히 사면돼서 내곡동에서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냐는 이 정치공학적인 계산들은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안타까움 이건과는 전혀 별개로 작동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라든지 형집행정지는 주장을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머릿속은 조금은 복잡을 할 거예요. 네. 아니 그런데 지금 아까 형 집행 정지 신청을 유영하 변호사가 했다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에 데인 듯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죠. 그 의자 그 사건에서도 네. 그 뭐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됐습니다만 허리 디스크를 상당히 심하게 지금 앓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불에 대인 것 같은 굉장히 큰 통증을 느끼고 있고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아프다라는 얘기고 이런 것 때문에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해 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치적으로 조금 본다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구금이 됐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금 기간이 아마 그 두 전직 대통령의 구금 기간보다 아마 좀 더 길어지고 있는 지금 네. 그런 상황이라서 최장 구금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다. 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옹호하는 소위 그 애국 시민들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직접 뭐 돈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지 않느냐. 네. 그런데 그 지은 어떤 그런 혐의에 비하면 어떤 지금 살고 있는 처벌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네. 만약에 이게 이제 형집행정지가 검찰이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 문재인 정부는 참 모진 정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동사가 나올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다른 얘기를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억대 주식 거래로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이죠. 오충진 변호사가 당초 해명했던 내용과는 달리요. 점심시간이 아닌 주요 근무 시간에도 주식 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5회만 점심시간에 거래가 되었고 90%에 해당하는 43회는 점심시간이 아닌 주요 근무 시간에 거래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법관 시절 10년치에 대한 상세본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국민들이 비난, 국민들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정권 정말
그 앞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주광덕 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따른 내용입니다. 당초 옥충진 변호사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주로 주식 거래는 점심시간에 했다. 그러면서 송구하다 입장을 밝혔었는데 그 거래했던 내용, 시간대를 살펴봤더니 90%가 주요 근무 시간대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충진 변호사가 변호사 시절에 이제 뭐 주식 거래했으면은 그 근무 시간에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만 네. 오충진 변호사가 판사 시절에 네. 판사 시절에 주식 거래를 꽤 많이 했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한 겁니까? 시간은? 예, 그것은 이제 그 오충진 변호사가 이제 그 주식 거래를 했다는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이미선 그 헌법재판관 후보가 이제 청문위원들한테 제출을 한 겁니다. 이제 네.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 서류에서 이제 일부 드러난 겁니다. 거기에 거래 시간까지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래 시간이 나왔는데 점심시간이 주로 이제 거래를 했다고 했는데 점심시간이라면 보통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12시부터 1시인데요. 그렇죠. 그 시간을 벗어난 일과 시간에 네. 대부분의 90%가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제 오충진 변호사의 이런 해명조차 이렇게 사실과 다르니까 더더욱더 이제 이 헌법재판관 후보는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한 가지 딱 보면은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청와대에서 오충진 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해명하라고 이제 뭐 주문이 가서 오충진 변호사가 굉장히 장문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네. 오히려 이 해명 때문에 오히려 또 그 본인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점심시간 주식거래 얘기 나왔을 때 방송 끝나고 황순호에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점심시간만 한 거 아닐 거라고. 그렇죠. 이거 근무 시간에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법원 검찰에 있는 컴퓨터에서 주식거래 못합니다. 막아놨어요. HTS를 깔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주식거래 자동 거래 시스템 두 가지예요. 예. 휴대전화를 가지고 여기다 깔아서 하는 거. 네. 아니면 전화로 주문을 넣는 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떤 형태를 하든지 그 거래 원장 보면 다 나와요. 거래 네. 원장 보면 시간, 몇 초 단위까지 HTS로 본인이 했는지 아니면 전화 HTS가 홈 트레이딩 시스템. 예. 컴퓨터를 까는 거죠, 본인이. 네. 그거로 주문을 넣는지, 그게 아니면 객장에 지점에 전화를 해서 넣는지 다 나와요. 아마 주광덕 의원 확인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이 저걸 확인하고 싶어서 청문회 내내 저 자료 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청문기가 다 끝나고 일부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물론 일단 저거는 판사가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했다면 이거 사실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전국에 있는 다른 판사 검사들은 주식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임미선 후보자 입장에서는 내가 아니고 남편인데 나한테 뭐라면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말살 수는 있으나 그게 그렇지가 않죠. 왜? 이 부분은 경제 공동체입니다. 결국 임미선 후보자에 있는 이 돈 한 6억 정도 되나요? 그거 팔았다고 하지만 그것도 남편이 운용을 해준 거예요. 남편이 판사 시절에 근무 시간에 주식해서 경제적 이득 누가 봤죠? 남편 혼자 봤습니까? 임희선 후보자도 봤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저와 문제의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도덕적인 책임의 문제에서 임희선 후보자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한편으로는 경제 공동체 얘기는 여기서 또 다 나오는 빠져서 이 네. 48건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판사가 뭐 노는 데가 바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주식 거래라는 건 일과 시간만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게 업무 시간 했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사실은 점심시간에 이렇게 주로 보고 있다가 이 사고 파는 타임을 그때 잡았다고 봐야 되지. 이걸 갖고 일은 안 하고 하루 종일 주식을 그럼 판사가 판결을 언제 합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뭐 시간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맞지만 실제로 현실을 들여다보면 판사한테 이거 주식만 했다고 이래 말하기는 좀 맞지 않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일단 인사청문회 직후에 오충진 변호사 굉장히 언론과 인터뷰도 하고 페이스북에 글도 막 쓰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해명이 없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 오충진 변호사가 판사로서 주식 거래를 했던 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네. 그런데 나는 주로 점심시간에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모든 주식 거래를 난 다 점심시간에 했다고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주광덕 의원이 밝힌 자료를 보면 2004년에서 2005년 한 6개월 사이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 자료 자체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 예를 들어서 주식 거래가 내가 1,000원에 팔겠다고 내놓으면 내가 팔겠다고 내놓은 그 시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야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데 네. 그래서 오충진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1,000원에 팔겠다고 내놓은 시간이 점심시간인지 아니면 내놨다가 뭐 거래가 된 시간이 점심시간인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테크 건설이나 상관글라스의 거래량 등을 보면
저거는 물건을 내놓으면 즉시 체결되지 말씀하신 그건 하루에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런 종목들은 내가 매도 주문을 내도 매수인이 나타나야 체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관글라스나 이테크건설은 제가 알기로는 거래량이 그 정도 적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놓는 순간 즉시 체결될 확률이 99%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주식이야 지금 패널들끼리도 얘기가 조금 다르니까요. 그건 여기까지 덮고요. 그 다음 얘기입니다. 부부가 전 재산의 절반을 주식 보유로 가지고 있는데 이 OCI 그룹의 고위 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식을 주식의 절반을 이 OCI 그룹의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임원이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이다. 그리고 오충진 변호사가 판사 시절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사전에 중요한 정보를 얻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의심은 할 수 있죠. 네. 제가 아마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 거래 형태를 보면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주식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거나 네. 아니면 주식을 정말 1도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그렇죠.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저 의혹은 제가 제기했던 것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그렇죠. 거예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만약에 저렇다면은 의심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지금 뭐 저것 때문에 미공개 정보 이용했을 거라는 이것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이제 금융위에다 고발을 한 건데 네. 저걸 잡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정말 저 정보 없이 오충진 변호사 말대로 정말 본인이 그 기업을 분석해서 우연히 저 좋은 주식을 발견해서 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요. 없는 거고 만약에 실제로 저 지금 의혹처럼 OCI의 고위 임원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고위 임원한테 정보를 받아서 매수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저걸 증권선물위원회랑 금융거래소랑 검찰에서 잡아내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자. 저런 형태의 미공개 정보 이용은 내부에서 정보를 준 사람이 제가 줬습니다. 라고 실제로 말하거나 두 사람 사이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이 없는 이상 못 잡아냅니다. 네. 작전 주식 잡아내는 건 작전 세력들은 워낙 많은 계좌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 여러 계좌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래 패턴을 보고 잡아내는데 알겠습니다. 이건 오충진에서 계좌 딱 2개 이용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저기에 맞다 하더라도 네네. 드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옥춘진 변호사가 앞서 매체 인터뷰에서 불법 주식 투자 의혹에 대해서 이런 해명을 했었죠. 재테크에 관심이 없고 제가 이제 혼자서 다 집사람 저축 계좌부터 시작해서 쭉 관리를 해왔는데 제가 무슨 뭐 작전을 해서 뭐 다른 개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처럼 막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고. 자, 지금 금융위에서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의혹이 제기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상대로 정식 지금 조사에 착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고발이 있고 그 네. 고발이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좀 의혹 어느 정도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는 의혹을 제기한 거고 고발을 한 거기 때문에 고발에 들어온 이상 금융위에서는 조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조사 안 할 수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형태의 어떤 미국 외정부 이용 실제로 맞다고 하더라도 조사에서 밝히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단 청와대에서는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로 확실시되고 있죠. 임명을 강행한다기보다 어쨌든 절차에 따라서 이제 임명을 하려고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송부 요청을 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순방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헌법재판관 2명이 이제 퇴임하는 18일쯤에 해서 그때 돼서 이제 임명을 한다면 전자서명으로 아마도 임명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약간 좀 다른 후보자랑 좀 다르게 양상이 흘러가는 게 이미선 후보자 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부적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론이. 근데 다만 남편이 나서서 계속해서 해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남편의 어떤 워딩이나 남편의 그런 해명하는 그런 팩트들에 관해서 오히려 좀 여론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미선 후보자랑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이랑 좀 분리시켜서 봐서 네. 이미선 후보자가 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야 하는지, 이미선 네.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아까 봐주셨으면 김태현 변호사가 한 얘기가 그 부분입니다. 경제 공동체 아니냐. 결국에 저렇게 해서 부를 축적했거나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으면 결국에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미선 후보도 같이 공유한 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 아마 그 논리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양쪽 얘기 다 일리가 있는 얘기니까요. 허만수 차장 정리해 주시죠. 뭐 그 한쪽 편
물론 예컨대 제가 뭐 중립적으로 정리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예컨대 이제 그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조사를 보면 이미선 후보자의 에 대해서는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좀 50%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아, 여론조사예요. 예, 그렇죠.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그 조국 수석이 그 소위 말하는 하자 많은 우리 편을 갖다가 이렇게 그 인사청문 전에 이렇게 검증을 했는데 검증 1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에서 이제 막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도덕성의 하자들이 막 드러나더라도 국회 청문 보고서조차도 채택이 안 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임명을 강행하는 이런 패턴은 이제는 너무나 자주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뉴스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미선 이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이렇게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당은 또 결사항전 그리고 이것은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야당의 레토릭에 불과하다. 이래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또 지나갈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좀 약간 자조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번째 소식 오늘 저희가 3위로 꼽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